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뭐 나눌 말씀이 좀 많을 것 같아서 뭐 안부는 생략하고 얼굴을 뵙는 걸로 안부는 그냥 가름하고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3개 보겠습니다. 가짜 강세장, 역전세, 가계대출 3개를 꼽아봤는데요. 자, 일단 뭐 의미 있는 자료가 이건 뭐 얼마 전에 좀 나온 건데 지난주에 나오기는 했지만 우리가 한문도의 집 시간 이 시간에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의 반등은 반등이 아니다. 반등장이 시작되려면 아직 그렇게 얘기하기엔 시기상조다. 그리고 뭐 집 거래량이 늘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통계적인 착시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많이 들었죠. 근데 여기에 뜻을 같이 하는 분석들이 요즘에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네. 얼마 전에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은행입니다. ING 은행이 올해 안에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장 반등은 힘들 것이다. 그러면서 3가지 근거를 제시했는데 ING가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보다 더 똑똑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기쁘네요. 기쁘시죠? 네. 왜냐하면 저보다 똑똑한 분들이 몇십 분, 몇백 분이 계신데 그렇게 됐다라는 거는 상당히 이제 신뢰가 가는 보고서라고 저는 일단 믿음이 갑니다. 여기서 근거로 3가지를 제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미분양 주택수, 그러니까 최근에 미분양 주택수가 감소한 것은 개발업체들이 미분양 주택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전환했을 뿐이고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미분양 주택수가 증가한 것이 첫 번째 근거. 두 번째 근거가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미분양이 계속 아직 남아있는데 신규가 웬 말이냐. 그래서 감소하고 있다는 걸 두 번째로 들었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자, 대표적인 선행지표 전세 시장인데 전세 가격이 계속 하락세다. 이게 다시 상승 반전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올해 하락할 수밖에 없다. 계속 침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교수님의 견해와 굉장히 좀 일맥상통해 보입니다. 똑같네요. 이 3가지 근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보다 똑똑한 분들이니까 보고서를 제가 오늘 가서 봐야겠네요. 말씀 주셨으니까 봐가지고 저보다 더 나은 또 팩트나 요인들이 있으면 저도 또 다시 연구해서 말씀드리고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도 30년 했잖아요. 부동산을. 그러면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팩트를 얘기하겠어요. 그냥 저도 대한민국 한 국민의 일원으로서 우리 청년들이 요즘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경제가 조금 일자리도 잘 줄고 있고 여러 가지 미래를 볼 때 같은 구성원으로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진국가들의 형태는 다 같이 더불어 가는 거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볼 때 부동산 시장이 너무 좀 편향적으로 언론들이 보도가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너무 심해서 제가 이제 팩트를 체크하다 봤는데 다행히 ING에서 또 그렇게 내주시니까 너무 고맙네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런 기관이나 뭐 얘기나 스피커들이 자꾸 나오면 시장이 이제 진실한 게 투명하게 보이면 거기에 맞춰서 균형을 맞춰가면 정상적으로 되면 이제 시장이 또 거래도 좀 정상적인 가격에 서로 되고 그래야 공인중개사분들도 거래도 좀 적정하게 하고 이럴 텐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안정적이잖아요. 그게 더 안정적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ING 같은 기관들이 일단 박수 쳐드리고 조금 현대 뭐 연구원이라든지 우리나라 연구원 많잖아요. 그런 데서도 이제 이런 목소리를 한번 낼 때가 되지 않았나 좀 부탁드려 봅니다. 강민승님께서도 진짜 부동산 강세장은 집값과 함께 임차료가 올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근데 최근 전세값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그쪽으로 좀 많이 얘기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견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분은 뭐 이 업체 자체는 커넥티드 그라운드라는 뭐 교육 업체인데 부동산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업체인데 여기 대표가 10년 동안 하나금융투자에서 건설과 부동산 전문 애널리스트를 하셨던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을 얼마나 많이 분석하셨겠습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셨냐면 집값이 뛰는 것처럼 최근에 보이는 것은 특례 보금자리론이 만든 착시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빠지고 있지 않느냐. 그거는 가짜 강세장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것도? 뭐 어떻게 봐요. 저희가 앵커님하고 저랑 뭐 몇 주 동안 계속 하고 있는 얘기가 드디어 이제 동조하는 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뒤늦은 감이 있죠 사실. 다 같이 그때부터 얘기를 했으면 지금 시장이 연착륙으로 차분차분히 갈 텐데 자꾸 보도에서 뭐 바닥 상승 이런 기사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관망하고 네. 스텝 바이 무리하지 마라 이런 기사들이 네. 나왔겠죠. 그래서 뒤늦게 영끌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지금 네. 그분들은 이런 기사가 미리 나왔으면 참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좀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교수님께서 시장이 반등하려면 중요한 요인 3가지를 짚어주셨었잖아요. 몇 주에 걸쳐서. 네, 맞아요. 거래량, 네. 미분양 그 물량, 네. 그리고 전세 가격. 네. 근데 지금 코앞에 닥친 문제가 어떻게 보면 전세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들어 역전세 대란에 대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지금 그리고 ING 은행이나 최상욱 대표도 다 꼽은 게 전세 가격이 안 오르고 있는 건 하방 압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역전세, 깡통 전세 상황 얼마나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작년 9월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거를 늘 이렇게 12월부터 아예 유튜브에다가 제가 개인 유튜브에다 딱 올렸거든요. 네. 내년 강남 역전세 슈퍼자 붙였어요. 제가 네. 슈퍼 역전세 일어날 거다. 근데 그 얘기할 때 다들 무슨 생뚱맞는 소리냐 했는데 뭐 이거 지난 얘기지만 JPL 같지만 전세 가격 그 작년에 내릴 때요. 네. 그 전에 하반기 시장 전문가 한 2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 저는 암만 계산해도 전세 가격이 내릴 것 같은 거 오를 일이 없는 예. 거예요. 근데 기억나시죠? 전세 가격 대란 날 거라고 막 역전세가 아니라. 네. 근데 저만 어떻게 우연히 맞아가지고 제가 또 포커스를 받았잖아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 본 거예요. 아, 전세 가격 우리 소득 수준 너무 높아.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면 이건 박살나겠다 싶어서 전세 대란은 없다. 도리어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얘기했는데 맞았잖아요. 네. 지금도 지금 슈퍼 역전세도 그냥 팩트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뭐 정한 게 아니라 기자분들이나 언론들이 팩트를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제가 그게 아쉬운 거야. 만약에 그걸 미리미리 해줬다라면 다들 시장이 안정되게 조정이 됐겠죠. 네. 지금처럼 혼란스럽지 않잖아요. 특례보금자료는 또 왜 나오고 그죠? 규제 하나를 막 좀 이상하잖아요. 네. 그 자체가. 그래서 국민을 위한 정책인지 뭐 다주택자를 위한 정책인지 건전사를 위한 정책인지 국민들만 또 갈라치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슈퍼 역전세 아마 추경호 장관이 엊그제 얘기했잖아요. 뭐 역전세 난 때문에 좀 뭐 제가 케어하겠다 했는데 그것도 웃기잖아요. 갑자기. 네. 웃기는 거죠. 진짜 생뚱맞는 거죠. 제가 네. 볼 때. 여하튼 그 얘기는 뭐예요?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되니까 얘기가 나온 건데 그것도 좀 월권행이죠. 제가 볼 땐. 뭐 경제부총리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부동산 무슨 뭐 부동산 활성화 부장도 아니고 전체 경제를 같이 봐야 되잖아요. 대출을 늘리지 말라고 IMF하고 OECD가 얘기하는데 거기다 갖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전세 이미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 대출을 낮춰주는 것도 아니고 너무 이상한 어떤 발언이 나와가지고 제가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네. 아, 이 양반이 도대체 조선시대 무슨 뭐 그걸로 생각하시나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좀 의아심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뭐 말을 하나 붙였어요. 네. 뭐 선의의 임대인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것도 제가 어제 조금 해석하다가 잤는데 오늘 다시 한번 해석해 보려고. 네. 도대체 선의의 임대인이란 뭘까?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래서 네. 요점은 뭐냐면 그 얘기를 했다는 거는 역전세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 판단했으니까. 이렇게 심각하다고 봤으니까. 그렇죠. 뒤늦게. 그러면 국가의 수장에 가까운 분이 하차는 저도 6개월, 7개월 전에 얘기했는데 이제서야 들여다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껏 한다는 정책이 대출을 해준다 풀어서 가계부채 심각하다고 얘기하면서 너무 미스매치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국가 수장이면 수장은 아니죠. 수장 세컨드죠. 그러면 좀 심도 있게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들 다 검토해 보시고 얘기하셔야지 그 얘기는 반증. 슈퍼 역전세는 아니지만 역전세 문제가 분명히 하반기에 도래할 거라는 것이다. 것은 이제 누구나 공유하는 심리 상태가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시면 지금 추경호 부총리에 대한 그 얘기는 잠시 후에 그 DSR 규제 완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지금 역전세란 어느 정도 위험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체감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저는 현장에서 오늘도 제가 어디 현장 갔다 왔는데요. 네. 지금 페이크 반등이라는 거는 시장에 이미 벌써 현장에서 다 알고 있더라고요. 예. 언론만 몰라요. 신기하죠. 현장에 계신 공인중개사분들은 아 이거 반등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 이거 아니다. 약하다. 매도는 엄청 오고 매수자는 달래야 겨우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시장은 현장 상황하고 언론보다는 좀 틀리고 지금 말씀하신 뭐죠? 역전세 대란의 그 위험성. 위험의 수위가 이제 보고서에도 일단 한은에서 얼마 전에 또 보고서 하나 냈는데요. 뭐 52.4%가 역전세 대상이고 그 중에서 이제 좀 금액의 문제인데요. 금액의 단위가 크면은 막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평균적으로 1억 5천에서 3억 사이인 거예요. 그럼 3억이라는 돈을 지금 빌려주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지금 현재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다주택자분들은 DSR 이런 게 어느 정도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다 소진이 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더 빌릴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집을 팔든지 경매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미 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임의 경매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2배 늘어나서 작년 비해서 아파트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눈에 안 드러난 것 같은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서울의 입주 물량이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6월 6, 7, 8, 9, 12 계속해서 한 15,000, 2만 세대 정도 나와요. 그 물량이 소화가 안 되거든요. 그대로 그냥 2만 개가 또 뜨는 거예요. 빈집이. 왜? 만약에 이것을 조합원이면 딴 데 살고 계시다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비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역전세 중에 2만 개의 초과 물량이 또 나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더 떨어지죠, 가격은. 돈을 메꿔야 되고 지금 저 분양 현장, 입주 현장에 연체율 있잖아요. 잔금을 못 내면 제일 싼 데가 한 7%고 비싸면 9%까지 가고 그래요. 어마어마한 액수예요. 그러면 집값의 20%가 1년, 2년이면 날아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전세를 싸게 놓든지 싸게 파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전세라도 나야 그나마 조금 유동성을 확보하니까 전세 대란이 이제 그때부터 제가 볼 때 한 9월 전부터 슬슬 시장에 나올 겁니다. 물론 대책이 나온다고 하지만 대책은 제가 볼 때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내년 봄까지 이런 장이 이어질 거다라고 우리 앵커님하고 몇 번 말씀 나눴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가시화되는 시기가 된 거죠. 가을 이사철 역전세는 이제 드디어 가시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한국은행이 통화 신용 정책 보고서라는 걸 내놨습니다. 이게 아주 의미가 있어 보이는데 향후 주택 시장 여전히 높은 금리 수준, 전세 시장 불안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하방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딱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계약 갱신 주기를 고려해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역전세 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하반기 중에 2021년 갭 투자 물량의 전세 만기가 도래하고 아파트 입주 물량이 증가해서 전세 가격의 하락 요인이 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그 전세 대출 대출 영업본부장님이랑 제가 통화를 해보니까 요즘 말씀하신 역전세 때문에 대출을 받으러 오시잖아요. 오시면 7, 80%가 다 빠꾸랍니다. 자격이 안 되는. DSR이 안 되는군요. 어떻게 보면. 네. DSR 안 된다는 얘기는 자기 능력 넘어서 한 거잖아요. 원리금 상환 능력이 없는 정리를 거죠. 해야 되는데 잘 안 팔리잖아요. 그럼 싸게 팔면 되죠. 그렇죠. 뭔 저거라고 안 싸게 파니까 안 팔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우리는 아는데 우리 저 위에 분들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뭐 지켜봐야 되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천천히 시장 보면서 자산 관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아까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역전세난의 그 위험, 역전세 대란 오늘 한국은행이 아주 정색하고 짚었습니다. 하방 압력이 있고 역전세로 인한 경기 침체 둔화 리스크까지 생길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정부가 뭐 모르고 있을 리가 없죠. 그래서 어제 부랴부랴 몰랐을까요? 설마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추경호 부총리가 어제 부랴부랴 이제 보고를 DSR 받았죠. 보고를 받았죠. 퇴거 자금, 그러니까 전세 보증금 빼주는 거죠. 집 뺄 때 전세 보증금 빼주는 거 목적이면 그 주담대에는 DSR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아주 희한하게도 7월 중에 시행하겠다 이렇게 시기를 못 박았습니다. 시행하겠다고요? 7월 중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시기까지 박았어요. 근데 시기를 박았다는 거는 검토라는 말이 약간 검토가 아니라 이미 정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 시장에 이상한 신호를 준 건데. 이 어떻게 보십니까? 추경호 장관 부총리가 어제 내놓은 그 퇴거 자금 목적 대출에 대한 DSR 규제 완화. 이런 표현이 정상들이 몰라도 퇴거를 하셔야겠네요, 자리에서. 왜냐하면 경제부총리 정도시면 경중을 따져야 되잖아요. 국가의 경제 시스템에서 공정과 상식 정보 아닌가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물론 이런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선의의 임대인이라는 표현을. 그럼 경제부총리가 지금 이거 신경 쓸 때예요? 이건 시장에 맡겨야죠. 자유시장 경제 맨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자유시장 경제 공정상식.
그럼 놔둬야죠. 왜? 집값이 펌핑이 돼가지고 전세를 풀로 정부가 대출해준 바람에 펌핑이 됐는데 그걸 또 유지하겠다고? 네. 이건 마땅히 빚쟁이를 갖다가 도와주는 거잖아요. 빚을 빚으로 갚겠다 하겠다. 네, 이런 그것도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냐. 그럼 그 빚을 만약에 능력이 안 되는 분을 갖다가 빚을 빌려줬다 이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그럼 이자를 안 냅니까?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라 돈에 그 기존금리가 있는데 싸게 줄 수 있어요? 안 되죠. 전세 네. 더 취약자인 전세대출자들도 지금 고금리를 내고 있는데 이게 여러 부분에서 공정상식 국민들의 형평성 막 깨지는 부분이 많이 나와요. 네. 결정적으로 IMF하고 OECD에서 그렇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는데 그것까지 무시한 거예요. 제가 볼 때 네. 이건. 절대 부자들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에서 부채를 유지하지 마라. 긴축을 하라고 이미 여러 번 경고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훈 클럽인가 거기서 한 거죠. 거기서 그러면 신중하게 얘기를 해야죠. 아, 이게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또 그리고 서민들과 중산층과 또 임대인의 입장에서 이게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요구가 있는 그렇게 얘기가 부총리 다운 거 아닌가요? 네. 그냥 냉큼 그냥 전세난이 있대 그러면 대출도 해줘. 이게 뭐예요? 이거 선의 임대인이라는 표현도 웃기는 게 누가 선이고 누가 악의예요? 네. 악의 임대인은 없어요. 다 그냥 자유시장 경제에서 하신 분들이에요. 굳이 이거를 미리 왜 선의 임대인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소설 쓰는 분도 아닌데 그냥 어떤 임대인이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걸 돌려서 이렇게 말장난을 좀 하시는 것 같아. 선의 임대하는 건 굳이 갖다 놓으면 이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은퇴를 했어요. 네. 그거밖에 없더라고. 선에 네. 해당되는 거. 네. 은퇴를 했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전세를 놓은 집이 집값이 오르는 거예요. 전세값이. 예. 난 가만히 있는데 공인중개사들이 오셔가지고 전세값 이거 올려받아야 돼요. 자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돈 필요 없는데 무리하게 가져서 은행에 두세요. 뭐 이렇게 했겠죠. 예. 그래서 받았겠죠. 받아서 은행에 두다가 어떻게 일이 있으면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썼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분들을 썼다는 걸 가정을 싹 빼고 높이 받았어. 받은 돈은 어디다 뒀을 거예요? 안 뒀으면 돌려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갖고 그러면, 계셨으면 돌려주실 수 있죠. 추경호 장관 얘기는 그거예요. 이게 네. 기가 막힌 건데요. 네. 제가. 그 돈을 해가지고 전세값이 올랐는데 내려가서 비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소득이 없으니 그걸 좀 도와주겠다 이거예요. 선회라 이거야. 무슨 선회예요, 개뿔. 그죠? 받은 돈을 갖고 계셨으면 그렇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 인척하는 악의죠. 악의까지는 나중에 아니지만 네. 정부가 또 만약에 10억짜리인데 전세대출 8억, 5억에서 8억짜리예요. 전세대출 8억으로 늘리면 어떻게 돼요? 9억, 10억 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나라 말아먹는 거 알잖아요. 그런 얘기를 함부로 네. 부총리급에서 한다는 건 너무 경솔하다라고 저는 봐요. 이거는 좋게 판단을 좋게 또 평가를 해보면 어떻게요? 경착륙을 막기 위한 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역전세 대란이 올 수 있으니까. 아 그런 얘기 할 자격이 있으신가요? 뭐 론스타건 뭐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네. 그 실무자였잖아요. 네. 아 그래도 뭐 그거랑은 그땐 그때고 지금 요것만 딱 보기에는. 역전세 대란이 와서 경기가 더 침체될 거를 뭐가 침체가 조금 왜 그러니까 부동산이 더 경착륙이 되면 안 그래도 소비 심리가 안 좋으면 네. 틀어 막았어요. 네. 지금 네. 틀어 막았어. 그럼 그분들이 지금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이자 내야 되죠. 그렇죠. 네. 이자가 싸게 못 주죠. 그 얼마까지 버티죠? 그러니까 어차피 시간 터지죠. 벌기다. 어차피 또 터져요. 보시는 거군요. 네. 그럼 이분들이 더 터지면 이분들은 어떤 상태가 돼요? 이자만 디립다 내다가 더 터지는 거예요. 네. 그분 선의 임대인이란 분들조차도 선의 임대인이라면 이게 말이 묘한 게 소득이 없어서 도와준다. 말 되죠? 네. 도와준 소득이 없으니 돈을 어떻게 갚아요? 그럼 이자를? 어떻게 갚죠? 못 갚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터지는 얘기잖아요. 네. 이게 묘해요. 이게 좀 문제에서 제가 볼 때 이거 심사숙고해서 다시 말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리고 바젤3 협약도 있는데 또 저 세계 금융기관들한테 조금 면상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 나라에 임대인들이 돈이 없어가지고 나라에서 돈을 꺼주는 거야? 그게 웃기는 거죠, 사실. 네. 이게 좀 심사숙고해서 다시 발표하시는 게 또 아마 그냥 갈 수도 있을 양반이에요, 제가 보니까. 네. 뭐 원래 예전부터 그쪽 성향이기 때문에 자꾸 그러시면 안 되죠. 이제는 네. 국가의 기획재정부 장관이지 네. 뭐 그게 아니잖아요. 네,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네. 네. 지금 교수님이 너무 세게 하신다. 오늘 마지막 방송 되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시냐 이런 제가 뭘 잘못했는데 우려가 조금 세게 조금 감다운 조금 이렇게 다운하시면 좋겠다. 다운해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경제부총리급 정도면
임대인, 임차인 다 아우러서 표현을 할 줄 아셔야 되는데 예. 너무 한쪽에 치우셨다. 이거 너무 아쉽다 말씀드릴게요. 네네. 정정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우려를 반영하셔서 교수님께서 조금 수위를 낮춰주셨고요. 자, 근데 이 DSR 그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추경호 부총리가 이제 경제수장이고 그 밑에서 주무부처를 이끄시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오늘 또 뭔가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이 굉장히 또 의미심장합니다. 뭐라 그랬냐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을 아주 분명히 했어요. 뭐냐? 가계대출을 무분별하게 늘리는 결과와 갭 투자자가 승리자가 되는 결과를 우리는 용납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리고 아직 관계기관들 사이에서 협의가 완성은커녕 제대로 진행도 되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추 부총리가 7월 중 시행을 목표로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에 약간 제 느낌엔 찬물을 살짝 끼얹은 것 같은 그런 온도차가 느껴졌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과도 일치하는데요. 지금 이미 LTV를 풀어줬어요. 임대사업자들도. 그것으로도 커버가 안 된다는 건 무리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무리한 것까지 지금 말씀하신 갭 투자, 말하면 투자라고 얘기하셨지만 갭 투기꾼인 거죠. 그것까지 살려줄 수는 없다 이거죠. 맞죠? 그럼 저는 원희룡 장관님 말씀이 너무 국민을 위한 중립적이고 항상 얘기하는 자유시장 경제 공정상식에 아주 타당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토를 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게다가 금융위원장도 이거 분명히 작년에 얘기했거든요. DSR 해제 같은 건 이제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이건 마치 저 치킨집 사장님이 그죠? 사장도 아니야. 그냥 부사장 정도가 그죠? 치킨 열심히 튀기고 있는데 야, 치킨 그거 튀기지 마. 배달 안 할게.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 뜻도 아무것도 안 물어. 우리 소비자 얘기도 안 들어보고 치킨 튀기는 분 얘기도 안 들어보고 자기 혼자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죠? 이건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야, 치킨 오늘 그만하고 놀러 가자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자체가 원희룡 장관이 맞죠. 딱 나오셔가지고 우리의 목적이 뭐냐? 국가 존립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목적은 튀겨서 소비자한테 잘 갖다 주는 게 일단 기본 목적이잖아요. 그건 충실하다는 얘기잖아요. 완벽하신 말씀이시죠. 그래서 근데 이제 부총리가 얘기를 하셨으니까 뭐 아까 말씀하신 정말 선의의 피해자 그런 사람 선의의 임대인을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제 말 끊어서 죄송한데 이런 정신이면 지금 전세사기 피해 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악으로 지금 피해자가 됐어요? 그렇죠. 저한테 저를 혼을 내시지는 마시고요. 저를 혼을 내시지는 마시고 저는 질문을 하는 입장이니까. 그분들부터 구제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같다라면 그나마 좀 그래서 원 장관께서는 뭐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이 역전세 대란이 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라고 하시면서도 이렇게 갭 투자자가 승리자가 되는 결과 이게 그러니까 임대인 중에 갭 투자자를 발라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의미를 여기 하신 거겠죠. 여기 뉘앙스가 더 이상 갭 투기를 조장하면 안 된다 이거죠. DSR 완화를 해줄 경우 갭 투자자들이 또 수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신 거겠죠. 전체 국민의 10%를 위해서 하는 정부가 정부가 안 되죠. 그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보증금을 마련할 방법 자체가 없는 상태로 내몰리는 문제는 방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은 있지만 과연 구제를 해야 되는지 구제한다면 대상과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원을 할 경우 어떤 조건을 달아야 하는지 이거에 대해 나름대로 검토를 한 바는 있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 왜 자꾸 나서요? 근데 갭 투자 질문이 나왔겠죠. 어제 추경호 부총리가 얘기를 했으니까요. 주무부처 장관이니까요. 근데 갭 투자자가 승리자가 되는 거는 용납 못한다고 하셨으니 추후 어떤 대책이 나올지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자 그리고 관계기관 간의 문제의식의 초점이 다소 다른데 이게 종합이 돼야 결론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는 얘기도 하셨습니다. 거기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찬일 총리도 한 말씀 하셨잖아요. 자꾸 이러면 안 된다고. 그렇죠. 여러 가지 그 얘기로 이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주무부처하고 협의를 진행해봐야 결론이 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창용 총재도 또 얘기를 했습니다. 추 부총리가 7월 중이라고 얘기했다는 건 다음 달부터 하겠다는 거면 지금 역전세 대란이 아주 코앞에 닥친 문제라는 걸 경제부처들은 알고 있다는 얘기일 겁니다. 그것 때문인지
한국은행이 오늘 역전세 가구를 추산을 했어요. 네. 전체 전세 가구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52.4%, 네. 103만 호가 역전세가 위험하다 하느니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자, 지금 깡통 전세와 역전세 위험 가구에 거의 뭐 10채 중에 4채, 4채가 올해 하반기에 계약 기간이 끝난다는 것까지 예고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103만 채가 나온 네. 거죠. 예. 그중에 서울 수도권이 좀 많이 있고 네. 그것도 문제죠. 가격이 높다 보니까.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충격이 커질 수도 있으니 네.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냈잖아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자는 얘기죠. 추경호 장관처럼 그거 대출해 주자는 얘기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네. 그 내용을 다 보면 네. 대출해 줘야 된다 이게 아니라 이러이러하니 좀 대응을 해야 된다. 그렇죠. 대응의 개념이 다른 부분의 금융기관의 대응을 얘기한 거죠. 그렇죠. 지불 준비를 늘리든지 대손 충당을 늘리든지 어떤 절차들을 신속히 가라는 뜻인데 이걸 또 우리 추 장관님께서는 이상한 쪽으로 해석을 한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102만 가구 중에 103만 가구 정도 되죠. 그중에 그게 이번 7월에 터지는 것도 아니고 내년 2월까지 이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럼 6개월이잖아요. 6, 7개월 되잖아요. 그 사이에 102만 가구인데 제가 볼 때 LTV 조금 완화하는 정도 하고 DSR을 5% 10% 하는 거는 그나마 조금 뒤로 뭐 국제금융기관이나 IMF나 이쪽에 양해를 구할 수는 있을 거예요. 예. 그렇죠? 뭐 경제 말씀하신 경제 위기가 올 수 이거 명분 삼아서. 네. 근데 그거를 갑자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보세요. 80%가 만약 보증금이고 20%가 자기 돈이잖아요. 네. 80%가 역전이 돼가지고 빠져 30% 빠지면 전체 볼륨이 지금 70%밖에 안 남았잖아요. 예. 그럼 거기다 대고 대출을 그럼 50% 해주면 어떻게 돼요? 120%가 업이 돼버려요. 그렇죠. 시세보다. 네네.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쉽게 접근할 게 아니고 그래서 원희룡 장관도 이게 쉽게 할 게 아니고 예. 계산을 해봤겠죠. 미리 벌써. 그렇죠. 주무 담당 장관이시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계산이 먼저가 아니라 이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기억나세요? 옛날에 상생임대인제도? 네네. 얼핏 났죠. 예. 그때도 보면 상생임대인 그때 서초 지금 이 전세 가격 올라갈까봐 상생임대인제도 했잖아요. 예. 그때 제가 얘기했죠. 전세가 안 올라간다. 올라간 뒤에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어때? 안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상생임대인제들을 자기가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리는 상황인데 무슨 상생임대인이에요. 거기다 대고 왜 양도세를 다 감면해요? 세금이 펑크가 나는데 이게 제정신인 정책이에요? 그 정책도 네. 하신 양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추경호 장관에 대해서 제가 한 번만 더 이런 게 나오시면 제가 볼 때는 조금, 이거는 국민들이 네. 좀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조금 줄여주시면. 네. 그리고 오늘 하느니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취약 차주를 주택시장 부진에 그 얘기를 하면서 네.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해서 금융부문 리스크가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부터 도와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강조한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한 가계대출의 부실 문제를 하느는 지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출 규모를 늘리면 안 된다는 얘기를 그렇습니다.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맞아요. 네. 그게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걸 뭐 예를 들어서 그거죠. 공부 살살 해라 그랬더니 이건 뭐 아예 안 하고 막 네. 완전 딴짓하는 격이 된 거죠. 어떻게 네, 보면.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결국에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지금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게 국토연구원도 이런 자료를 냈습니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내년 상반기에 최고조를 찍을 것이다. 이런 자료를 냈어요. 지금 발표래요. 네. 작년에 발표 좀 하지. 그러니까요. 그쵸? 지금 그러니까 다 한 목소리로 네. 전세 대란을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먼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죠? 네. 이게 조금 더 미리 나왔으면 그렇죠. 전세 대란과 그럼 가계 대출, 가계 부실을 같이 합쳐서 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차근차근히 막 네. 디테일하게. 지금 막 안타깝습니다. 우후죽순 터지니까 좀 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국내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이 1년 전보다 3월 말 기준으로 0.14%포인트가 상승했는데 네. 지금 주담대는 다시 또 5월 한 달 동안 4조 2천억 원이 늘었단 말이죠. 네. 이럼 이거 경기가 안 그래도 안 좋은데 뇌관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됐죠. 네. 됐는데 터지는 시간을 빨리 당길 뿐인 거죠. 네. 그러면 이건 전 세계 정책과 정반대되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죠. 사실 정부에서 조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산 거품이 있는 건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
선순환적인 경제의 어떤 패턴으로 다시 가서 출발할 수가 있는데 그걸 막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진짜 땜 터져버리거든요. 그러면 기억나시잖아요. 예전에 그렇게 막다가 3년 뒤에 상호저축은행 부도나고 PF 나고 건설에서 박살났잖아요. 차근차근히 가야지 그거를 막아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제고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번 정부에서. 그 원희룡 장관님은 벌써 뭐 팩트는 다 체크하신 것 같고 원희룡 장관님 말씀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사실. 지금 도킴님이 주담대가 왜 늘어났지 하셨는데 5월에 그 예대 마진을 너무 은행들이 많이 올렸다 이런 얘기가 이제 3월, 4월 나오면서 정부가 은행에 좀 압력을 넣었죠. 그 대출 금리를 좀 낮춰라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5월에 조금 주춤한 사이에 주담대가 그때 좀 많이 늘었던 걸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데. 저 가계대출에는 말씀드렸지만 전세 퇴거 자금도 포함된 겁니다. 그렇죠. 네, 그걸 아셔야 됩니다. 네. 저기서 한 뭐 6, 7천억 정도는 제가 볼 때 전세 퇴거 자금일 거고 또 사업자는 아니구나. 네, 거기까지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 DSR 규제를 만약에 정말로 완화해 준다면 저건 훨씬 더 늘어나겠네요. 아, 난리 나죠. 난리 납니까? 네. 그거는 도리어 독이 됩니다. 대한민국 100%. 왜냐하면 그 순간에 정말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런 식으로 이 게임이라고 생각해서 투자자들은 이걸 게임으로 생각해서 됐다. 이거 올릴 때까지 올려보고 난 빠져나가겠지. 전쟁터가 돼버립니다. 시장에. 그러면 밑에 저 무주택자나 중산층들은 아예 그냥 거리가 멀어지고 붕괴 박탈감 느끼고 나라 꼴이 좀 안 좋게 될 겁니다. 제가 볼 때. 그건 심각한 거고 DSR 푸는 거는 나라 망하자는 얘기거든요. 그 푸는 순간 아, 대한민국이 못 버티는 나라구나라고 아마 뉴스 나갈 겁니다. 네, 추경호 부총리께서 이 얘기를 저희 프로를 만약에 보신다면 DSR 규제가 완화될 경우 그 후 폭풍,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게 안 좋은 우리나라 경기에 발목을 또 잡을 수 있다. 맞습니다. 이 점을 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그 DSR 규제와 역전세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음 주에 새로운 부동산 소식 정확한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